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의 날을 4월로 말씀드렸는데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인데 그 발명의 날이 문종이 치구기를 만든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오류가 있었던 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박연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돌을 찾았지 않습니까? 돌 찾아. 그건 돌 선생이고, 돌 찾아 떠나는 박연. 돌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한 번은 정말 돌 선생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말투가요. 전 강의할 때만 그런 말투신 줄 알았거든요. 야, 너를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인자적이세요. 원래 말투도 그러세요. 된장찌개가 이러면 안 돼. 이거 밥 말아야 아줌마에게 김치 좀 넣으세요. 이야, 일관성 있으신 분이에요. 하여간 정말 좋은 돌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경기도 화성, 지금 수원 옆에 경기도 화성에서 신받다 돌을 찾아내요. 깎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편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연회를 엽니다. 전하, 완벽한 편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박연. 한번 연주를 해보거라. 네. 띠디디디 스틸 같다 블루스를 막 연주하는 거야. 세종이 딱 듣고 있다가 좋다. 다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빰빰. 3번 편경. 그게 약간 반올림 올라간 음이 들리는 것 같다. 네? 그럴 리가. 쳐봐 다시 한번. 띵! 자세히 들어보니까 약간 음이탈된 거 이게요.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딱 보니까 돌을 깎으려면 이제 먹물로 까만 선을 그은 다음에 그걸 이제 깎아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다 안 깎아낸 거야 이게요. 먹물 선 그어놓고 조금 삐져나온 거지. 야, 이거를 세종은 딱 들은 거야. 절대 음감이었어요. 얼굴이 화끈해진 박연. 잠깐만요, 전하. 제가 다시 빼바로 밀겠습니다. 삐삐삐삐삐삐삐. 튀어나온 부분 다시 간 다음에 치니까 그때서야 완벽한 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땅! 그럴 거면 자기가 만들지, 세종대왕. 근데 항상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있어가지고. 자, 이제 악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음을 기록하는 방식이 있었긴 있었는데 당시에 표준화된 악보가 없었어요. 콩나물 대가리가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해요. 대단하다니까요. 조선말의 악보가 필요하다. 높은 음자리. 콩나물 대가리.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종이 직접 그려요. 앞으로 음을 기록할 때는 요거 써서 해라 해서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동양 최초의 공식 악보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간보라고 검색해보세요. 우와, 이 당시에 이런 악보가 있었어? 완벽한 악보예요. 자, 근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라고 할까,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등등등인데 인간성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 측에서 사돈댁이죠. 아들이 장가 갔는데 며느리 측에서 사돈댁에서 폐물이랑 지참금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너 왜 35평짜리 아파트 해오라고 했더니 왜 17평이야. 나가! 당연히 소문 안 좋게 돌겠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친누나가 죽었어요. 박연 친누나가. 친누나가 죽어서 이제 상을 하러 가는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뭐만 하냐면 재산만 분배해서 자기 목만 딱 떼고 바로 한양으로 돌아와 버려요. 또 소문 안 좋게 나요. 진짜로 안 좋은 소문이 난 게 뭐냐면 자기 밑에 이제 악공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너 기타, 너 베이스, 우리는 다 박연 음악 사단이야. 이거요. 자기 밑에 있던 악공들을요,
돈 받고 잔치하는데 보내요. 저기 박연대감,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그 기타랑 드럼 한 세트만 사람 좀 보내줄 수 있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좀 받고 좀 보내주시오. 알았어. 내가 실력 좋은 애들로 이번에 보낼게. 일본 말이지만 오브리라고 있거든요. 기타 오브리 뭐 이런 것들. 오브리 밴드를 보낸 거예요, 지금요.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뭐 뒤에 배경음악 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너 기타 드럼 너 일로 와봐. 저기 오늘 박대감대 그 칠순잔치인데 너 가가지고 한 5곡만 쳐주고 와. 알았어? 야, 이걸 다 세종대왕도 보고를 받았죠. 박연이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 음악에 너무나 재능이 있다 보니까 놔둬라. 그 정도 뭐 거기까지 우리가 손대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 봐줘라.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박연의 흑역사죠. 세종대왕이요.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무슨 세종대왕은 뭐 이 인간이에요. 뭐 업적이 이렇게 많아. 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건데. 군사적 업적. 그러니까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반강 이렇게 국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종 때 확실하게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외우고 틀리고 두들겨 맞았던 4군 6진인데 이것도 불친절해요. 그냥 10군 또는 10진 하면 되는데 무슨 4군 6진이냐. 설명을 안 해줘요. 군은 뭐고 진은 뭔지. 그냥 다음 중 세종이 설치한 것은 뭐냐. 1번 4군 6진, 2번 남진, 3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국사가 재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군은 뭐냐면 우리 뭐 영동군 무슨 뭐 거창군 그 군이에요. 행정단위 군. 6진 할 때 진은 뭐냐면 군사기지 할 때 진이에요. 진지를 구축하라 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4군은 압록강 지역이거든요. 그때는 벌써 완벽한 행정군 단위를 만들어도 뭐 군사적 위협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군으로 만든 거예요. 4군 압록강 지역은. 근데 두만강 지역은 아직까지 그 야인들,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군사 기지를 만들었어요. 6개를요. 그래서 6진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압록강 지역은 행정구역 4개를 만든 게 4군이고 두만강 지역은 아직까지 군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6개의 군사 기지를 만든 게 6진이에요. 그걸 다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자, 봅시다. 이제 압록강 먼저 볼까요? 압록강 너머에 누가 있었냐?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당시 이제 야인이라고 불렀던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에요. 당시 세종 당시에는 엄청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조선에 이제 그 뇌물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형님으로 모셨어. 압록강 위에 있는 여진족들이. 조선은 우리 형님이다 해.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면 싹 얼굴 바꿔버리고 조선에 있는 민가를 강 넘어와가지고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배고파 죽는데 형님이 어디 있냐 해.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고 조선 백성들 죽이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조선 조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북방 압록강 근처 지역 포기하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하, 압록강 지역에 지금 뭐 야인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뭐 약탈도 하고 하는데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그쪽 지역 여진족한테 넘겨버리고 그냥 우리 편하게 삽시다. 세종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놈! 절대 안 된다. 우리 땅을 한 치도 넘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432년 세종 14년 이만주, 만주족의 이름이 이만주 족장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지금의 백두산 인근에 있던 조선인들을 학살을 했다. 여기에 세종이 격분해가지고 최윤덕을 총사령관으로 15,000명을 출동해서 보냈다고 했지요.
여진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정규군이 예정에도 없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 만주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도주를 했다고 하지요. 최윤덕 큰 공을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이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영무 기억나시죠? 이 태종 이방원 때 조영무 이래의 무장으로서는 최초로 정승이 된 이 장군이 최윤덕인데, 이 최윤덕 장군 어떤 인물이냐? 이 태종이 물론 세종 1년이지만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주도했던 대마도 정벌에도 참여를 했던 무장입니다. 대쪽 같은 인물이에요. 명나라에서 조선에선 해동청 그 사냥하는 매 잡아와라 해. 사신들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중국 사신단과 함께 넘어온 중국인들이 뭘 했냐면 사냥에 쓴다 하면서 이 민가에 있던 개들을 막 끌고 가고 그랬어요. 우리 저 개 필요하다 해. 조용히 하나 해. 끌고 와라 해. 이렇게 해서 명나라 사신들과 함께 넘어온 중국인들이 조선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개를 끌고 막 가니까 이 최윤덕 장군도 물론 대놓고 이거 보시오. 뭐 하는 거요? 빨리 지금 그 개를 주인한테 돌려주시오.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쉿 강아지야 조용히라. 밤에 몰래 가서 다시 풀어줘가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랬다고 하고, 심지어는 잡은 해동청 그 사냥용 매 이거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당연히 중국 사신들은 격분했겠죠. 이거 뭐라 해. 지금 뭐 하냐 해. 지금 어렵게 잡은 지금 해동청을 풀어주냐 해. 미안하고 내가 실수로 지가 도망갔네 저거. 심지어는 저거 잡은 거 알고 보니까 잡종이야. 100% 그 순종 해동청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풀어준 거야.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신들이 이제 조정에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라 해. 지금 이름 뭐라고 했나? 최윤덕 저 인간이 우리 사냥용 매 잡는 거 지금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방해한다 해. 하고 중국 사신단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조정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파문을 시켜요. 파직을 시킵니다. 이런 정도로 대쪽이었던 장군 최윤덕. 세종의 명을 받고 15,000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조선인들을 약탈했던 이만주가 이끌던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기고, 여진족과 만주족은 같은 그 종족이에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압록강 이북에 있던 여진족들은 다 이제 컨트롤이 된 거예요. 4군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울릉군, 울진군, 거창군 같은 군 4개의 군 4군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압록강 지역을 우리가 토벌을 했으니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두만강 쪽으로 가보자. 여러분, 두만강과 압록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한반도 북쪽을 봤을 때 왼쪽, 그러니까 서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압록강이고, 오른쪽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이쪽이요. 왼쪽에 있는 압록강을 이제 평정을 했으니까 오른쪽 동해로 들어가는 두만강을 한번 이제 평정을 하러 가자. 그쪽도 여진족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두만강 공식적으로는 조선 영토예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진족들이 우르르 넘어와가지고 약탈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영토인 두만강변,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 컨트롤 하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조선 영토니까 조선 관리가 가 있겠죠. 당시 두만강 책임자 이름은 이징옥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등장을 하십니다. 이징옥. 세종은 이징옥도 정말 훌륭한 장수지만 이징옥 혼자 가지고는 두만강 지역을 지금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것 같아. 여봐라. 네, 전하. 가서 겨울빛처럼 슬픈 김종서 오라고 하라. 그 김종서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수양대군이랑 티격태격 싸우면서 수양대군이 죽여버리는 그 김종서? 맞습니다.
그 김종서를 두만강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북방의 호랑이 뭐 김종서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그래서 뭐 김종서가 무장이고 덩치가 크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김종서는 유학자였어요. 학자.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 유학자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그 정말 야인들이 날뛰고 있는 그 무서운 두만강 쪽으로 왜 보냈을까요, 세종이? 당시 세종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황량한 지역, 무법천지, 미국으로 치면 서부 개척 당시의 와일드 웨스트, 이런 지역을 통치를 하려면은 무력, 무장도 중요하지만, 장군도 중요하지만, 군인도 중요하지만, 덕으로도 다스려야 된다. 이미 무장은 이징옥이 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브레인인 김종서를 보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종서가 갔어요. 겨울비처럼 가니까 원래 있던 그 장군, 군인 이징옥이 무시를 했다고 하죠. 아니,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 지금 뭘 잘못되셨나? 저 삐짝 마른 비싸이런 막가 같은 저런 새님 글만 있들 저 유학자를 보내다니. 에휴, 김종서도 마찬가지로 이징옥을 무시했다고 하죠. 저 글도 하나도 안 읽고 말이야. 칼싸움이나 하는 저런 내가 오길 잘했어. 내가 브레인으로 여길 통치를 해야 될 것 같아. 했는데 서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요. 이제 지나다 보니까 서로 존경, 리스펙을 했다고 하죠. 저 유학자 김종서 대감,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김종서도 정말 몸만 쓰는 그런 무식한 장군인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덕도 있고 백성들의 신뢰도 받고 좋은 장군이군. 내가 오해했어. 우리 화해를 하는 뜻은 없어. 우리 원샷 좋습니다. 원샷 뚝뚝뚝뚝뚝. 김종서 장군, 나으리 밑장 깔았네. 벌주. 이렇게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데, 잘 지냈어요. 김종서가 잘 지냈어요. 근데 김종서가 이제 북방 두만강 지역에 가 있던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양에서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어머니 모친상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두만강 변에서 다시 한번 한양으로 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해야 되거든요. 3년상. 그래가지고 김종서가 이제 세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전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한양에서 3년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하. 그랬더니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면 참 세종이 악덕 사장인 건 맞아요. 신숙주가, 집현전학자 신숙주가 그거 야근할 때 몇 시까지 불 켜놓고 책 읽고 있냐, 그거 4시 보내가지고 확인했잖아요. 강제 노동 착취예요, 그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3년상을 해야 되는데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지금 북방이 정말 중요하다. 3년상도 중요하지만 넌 며칠만 있다가 가도록 하여라. 어명인데, 왕의 명령인데 가요. 어머니 가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북방에서 국경 강화를 하고 있던 김종서, 다시 한번 세종에게 부탁합니다. 편지로. 전하, 5년 동안 이 북방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저 한양으로 좀 컴백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전하? 했더니 세종이 뭐라고 했냐? 안 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넌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노동 착취 아닌 노동 착취를 했다고 하죠. 김종서가 유학자로서 두만강변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했는데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말이 조선 땅이지 조선인보다 여진족들이 더 많은 그런 땅에 안 가겠죠. 그래서 김종서는 판단합니다. 여기가 조선 땅인데 조선인들보다 여진족이 더 많다. 여기를 실질적으로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같이 자발적으로는 안 가죠, 그 땅에.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킬 것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함경도, 조금 밑에 있는 함경도, 지금의 함경도, 함흥냉면 맛있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함흥냉면은 우리가 먹는 평양냉면과 그냥 퉁쳐가지고 냉면이라고 하는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말에 따르면 완전 다른 국수라고 하죠. 우리가 함흥냉면, 비벼 먹는 오장동 냉면 같은 경우에는 농마면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그냥 차게 먹을 뿐 다른 국수고,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그냥 국수라고 해서 이걸 퉁쳐가지고 남한에서 그냥 냉면집 가면 함흥냉면이랑 평양냉면이 동시에 있는 거를 참 아이러니하게 본다고 하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함경도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북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국경지대로. 안 가려고 했겠죠. 안 가려고.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여러 가지 한일 가운데서 흑역사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민정책이라고 해요. 이사할 때 사자랑 백성민자. 사민정책. 강제로 북쪽으로 이주시키는 거. 함경도 사람들을 강제로 두만강 쪽으로 위로 올려버리고, 그럼 이제 함경도가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비어버린 함경도를 또 어떻게 채우냐? 하삼도라고 했어요. 밑에 있는 세 개의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삼도. 이 하삼도 사람들을 또 강제로 함경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뭐라 하노, 지금? 내 사는 데가 부산인데, 지금 함흥으로 가라고? 어깨가 자빠졌네? 야, 지금 시방 뭐라 했냐? 우리 보고 지금 나주에서 지금 뭐라? 함경도로? 아이고, 거시기하고 자빠졌네. 뭐요? 지금 우리 여기 옥천에서 지금 함흥으로 가라고? 아버지 고돌 굴러와요. 강제로 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빠지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겠지요. 이 하삼도에서. 뇌물도 실제로 썼어요. 보소. 내 사는 데가 여기 밀양인데 여기서 어찌 내가 지금 그 함흥까지 올라가 삽니까? 이 돈 좀 받으시고 우리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뇌물도 바치고 또 일부러 자해까지 해요. 손을 자른다든지 이런 식. 진짜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아이고 거시기한데 아이고 내 손아 미안하다. 아이고 눈 딱 감아봐라. 아이고 거시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려가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해집니다. 또 끌려가니까 먹을 게 당연히 없지요. 그 얼어붙은 두만강변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춥고 땅도 개간이 안 돼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얼어 죽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세종과 김종선은 특별 세금 감면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래도 원성. 그러니까 이 조정에 있는 이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종한테, 전하! 지금 강제로 하삼도에서 끌려간 백성들이 지금 두만강변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합니다.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하! 이랬더니 세종이 참 강단이 있었다고나 할까, 여기선? 아니면 고집을 피웠다고 할까? 이런 말 했어요, 진짜로. 자고로 임금이란 백성들의 칭찬만 받을 수는 없다. 임금은 백성들의 원성도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다. 그래가지고 딱 선을 그어버려. 삼인정책 강력하게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은 흥왕지지라고 해서 조선 왕실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흥왕지지가 아니라 흥할 흥자의 임금 왕자, 의 소유격 지자의 땅 지자, 왕이 일어난 땅. 조선 여러분, 전주희 씨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물론 원래는 전주 출신이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썬킴의 조선사 한국사 맨 첫 장면 보시면은 목조 이안사라는 인물이 고려 때요. 고려 말 때 관청 소속 여성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게 딱 걸려가지고 전주에서 삼척 찍고 지금의 함경도 찍고 더 올라가서 정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두만강 변에서. 용비 어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용비 어천가는 세종이
자기의 6대조 할아버지까지의 이 조상들을 용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용이 나르샤 용이 날 때 나는 소리 이거를 칭송한 것이 용비어천가거든요. 용비어천가 맨 앞줄이 이거지 않습니까? 6용이 나르샤 Six Dragons are flying 이런 식으로 그거의 맨 앞대가리 용이 목조 이한사거든요. 당시 전주에서 사랑 잘못했다가 삼척 찍고 지금 두만강병원으로 간 인물.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처음에는요. 이 함경도와 북쪽 두만강 지역을 왕이 만들어진 땅이다 해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백성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이 땅만큼 두만강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세종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만강변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은 조선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세종이 이게 뭐냐 해. 이제 우리가 지금 두만강 넘어가 조선 땅 가서 약탈 못한다 해?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해. 해가지고 어쨌든 여진족도 명나라 국민이니까 거기도 명나라 땅이에요. 두만강 넘어가면. 그러니까 명나라의 소수민족이었었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명나라 조정한테 읍수랍니다. 베이징으로 전화 때리라 해. 뚜루뚜루. 안녕하세요. 베이징입니다. 황제 폐하 연결해달라 해. 나 황제인데 왜? 폐하! 지금 여기 두만강변에 살고 있는 폐하의 불쌍한 백성 여진족인데 조선에서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 두만강 쪽을 포기할 거니까 두만강에 살던 우리들이 저쪽 이동해가지고 압록강 쪽에 우리 같은 여진족 거기 뭉쳐가지고 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 폐하. 그랬더니 명나라 측에서도 약간 뭐라고 할까 일단 조선의 의견을 물어봐요. 한양에 전화 때려라 해요. 나 명나라 황제인데 지금 두만강변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너희들 때문에 못 산다고 해가지고 저기 압록강변으로 이사한다고 하는데 조선의 의견은 물어요. 세종이 또 김종서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너희가 담당하고 있는 여진족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서? 그랬더니 김종서는 단호하게 이런 말합니다. 전하, 여진족은 흩어놓으면은 약한데 뭉치면은 강하게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여진족이 옛날에 금나라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세웠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흩어지면서 금나라도 망했고 이 여진족이 지금 현재는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여진족이 다시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청나라거든요. 이걸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김종서가. 전하! 여진족은 절대 뭉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김종서가 두만강변에 있던 여진족들을 토벌을 합니다. 이렇게 두만강변도 확실하게 김종서의 리드하에 조선 땅이 됐어요. 이제 김종서의 임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세종은 종서야 네 전하 임무 컴플리트 했으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라. 성리 만극하옵나이다 전하.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약간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한양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경쟁 세력, 음해 세력이 있었겠지요. 야, 쟤 지금 한양이 없을 때 우리 뒷담화 좀 할까? 그 쑥떡. 야야, 김종서 제 말이야. 두만강 갈 때 저기 갈 때 애인들 여러 명 데려갔다고 하더라고. 맞아.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 그리고 김종서가 말이야. 저 두만강 땅에 거기서 지들이 막 지가 종 부려 먹으면서 거기 논밭 개척해놓고 등기 부등 거는 지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거기 땅값 오를지 지도 알고 있으나 보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야비한 인간이구만.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문이 한양에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종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 믿었어. 이 분명히 또 이거 뭐야. 김종서를 음해하는 세력이 헛소문 낸다고. 근데 김종서에 관련된 방귀를 계속 끼다 보면 여기까지 하는 것과 같이 세종도 계속 김종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다 보니까 퀘션 마크가 딱 생긴 거예요. 이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거 진짜 아닌가? 참 어쨌든 세종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종서야, 투 종서, 너 진짜로 이랬냐? 편지를 보내요. 김종서는 억울한 거죠.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전하,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깡촌에 보낸 것도 지금 전원일기 찍으라고 보낸 것도 억울한데, 전하, 저를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전하! 편지를 보내요. 이걸 진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세종이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양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저 인간들이 맞는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두만강변에 있는 김종서의 말이 맞는지. 다 조사해보니까, 김종서가 억울한 것으로 판명이 나요. 음의 세력이 정말 뒷담화를 한 거예요. 뒷담화를 한 애들은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세종도 약간 미안한 거죠. 잠깐이라도 의심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안해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종서야! 전하, 전 억울합니다! 알아. 미안해. 너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 이제 한양에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래서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종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으로 위대했던 사군 육진을 건설한, 그러니까 지금의 뭐 북한도 우리 땅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엔 북한도 우리 영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이 라인을 확실하게 만든 세종대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훈민정음. 1443년 12월 30일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죠. 199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전 세계에 약 7,000개 정도의 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7,000개 이상의 문자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게 알려져 있는 문자는 우리나라 한글이 유일해. 그것도 국왕이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유일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 중국의 한자, 영어 알파벳, 라틴어, 뭐 이탈리아어, 이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글만 1443년 12월 30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말 그대로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올바른 소리인데 많은 분들이요.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만들었다. 신숙주, 정인지 등등이 만들었다. 세종대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세종실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실록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훈민정음은 집현전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습니다. 왜? 세종실록을 보면요. 훈민정음 반포 이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선언한 이전에는요. 훈민정음의 히읗도 기록이 없어요. 실록이라는 건 어떤 기록이냐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방귀 꼈다, 뭐 했다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완전한 기록이거든요. 왕이 욕했다, 욕한 거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세상에 짠짠 공개하기 이전에는 단 한 글자의 기록도 없습니다. 단 한 글자의 기록도. 특히 어떤 거가 결정적인 기록이냐면 그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만든 그 다음 해죠. 1444년에 최만리라는 학자가 상소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기록인데요. 최만리,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라. 최만리가 누구냐면 당시 집현전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담당 관리. 이 사람이 집현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알았겠지요. 집현전 짱인데. 근데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짠짠 후민정음 만들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멘붕이 왔다고 해요. 최만리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전하 왜 이딴 거 만들었냐 라고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요. 최만리가. 후민정음의 집현전이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최만리가 가서 뜯어 말렸겠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한자가 아니라 다른 저거 나라의 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중국에선 입장에서 봤을 땐 반역이에요. 너희들 오랑캐 되려고 하니? 왜 너희들 문자를 써? 이거고 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교가 국시인 국가가 조선이잖아요. 대국인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아니라 왜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스스로 오랑캐가 되십니까 전하? 이랬을 집현전 학자들이에요. 이거를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짝짝꿍해서 만들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집현전 학자들은 도시락 싸들고 나가가지고 세종 말렸을 거예요. 전하! 오랑캐글을 왜 만듭니까 전하! 이것이 최만리의 상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최만리가 올렸던 상소 내용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1. 그대로예요. 전하! 우리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4대 정신에 어긋납니다 전하. 이게 정말로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전하, 한문을 안 쓰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 당시 여진족도 만주족도 만주 글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우리가 여진족과 똑같이 씁니까 전하. 세 번째,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잘 써왔는데 필요도 없는 문자를 왜 또 만드십니까 전하?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쓸데없는 문자를 만들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이런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정치를 어지럽게 합니다 전하. 그리고 저 꼬부란 글씨 28개 문자? 저 뭐야 저거? 가나다라 마바사 아짜까짜까까까. 실제로 최만리는 뭐냐고 했냐면 그 글자가 지렁이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서커스 같은 기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만리의 상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만리가 세종이 이제 미리 한글을 만드는 거 28자의 글자를 만드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상소 안 올렸겠죠. 세종대왕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 신하들이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넘어가지만 이번만큼은 최만리가 상소 올린 다음엔 격분을 합니다. 다 불러요. 집현전 학자 집합 최만리 너도 와. 오라고 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